사실 최우선 선생님은 대구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몰라도 이름 정도는 이제 많은 그렇지도 분들이 않습니다. 저 많이 알던데요. 뭐 들어본 분이 많다고 그러세요. 심리하고 장래 관련 전공이 이게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와 연결되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월호하고 최우선 선생님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직접 수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팽목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고 네네. 저는 그때 세월호 그날 4월 16일 날 그 오전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9시 몇 분 그렇죠. 그 뉴스를 보면서 강의하러 들어가면서 나 2시간 40분, 3시간 연강이고 2시간 40분 뒤에 나오면 상황이 끝나 있겠어 이러면서 수업하러 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친정아버지가 마도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아니고 엄청 큰 자동차 같은 거 실는 그런 배를 타시던 분이로 거기 가서 가족들은 거기 한국에 들어오면 자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그리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수업 마치고 오면은 다 끝나 있을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무슨 에어포켓이니 뭐니 막 계속 그 쓸데없는 말들만 계속 보도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때 이미 저는 그 석사를 마쳤고 뭐 해부학, 법의학 뭐 이런 강의들을 다 듣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상태라서 에어포켓은 희망의 영역이지 그 수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럴 때 제가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이미 그땐 있는 상태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면 장례 지도사에 관련된 일을 하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주에 수업 마치고 바로 그때 그다음에 뭐 어린이날 연휴 이래서 그다음에 바로 가게 된 거예요. 뭘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러 간 거예요. 뭐라도. 예.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지금 생각해도 뭐 상상만 해도 사실 아직까지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에서 직접 수습한다는 게 일반적인 장례처럼 덤덤하게 해내기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죠. 그 고인들을 보는 건 사실 의사가 뭐 집도를 하면서 막 피 나온다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저한테 고인들은 그가 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닌데 그 가족들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제구역 안에 있었는데 거긴 이제 언론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냥 가족들이 수습된 고인의 가족만 들어오는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히 그런 건데 동생들 누나를 잃은 남동생 막 이런 걔들은 그렇게 울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예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혹시 선생님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여전히 연락하고 네. 계시죠? 그럼 세월호 아이들도 그 아이들 생일도 챙기시는 것 같은데. 뭐 다는 아니고 예. 그럼 선생님 이번에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 또는 부상자 가족들과도 따로 혹시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세월호는 말이 안 되는 사고입니다. 시간이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의 불만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사후 처리 과정,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의 문제가 하나도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간단하게 선생님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이나 있으면 좀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세월호만이 아니고 이제 상주 거기도 11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와 부모를 잃은 자식은 똑같은 유가족이지만 좀 그 뒤에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일을 당해도 또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처리하는 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최대한 이미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또 더 고통이 가중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두루뭉실한 말이지만. 아니요, 그 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월호가 워낙에 큰 사고다 보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뭔가 비정상적 환경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역할보다 정치나 제도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뭐 참사만이 아니고 큰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의 영역에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건 비극이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충분히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긴 한데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정부에서 너무나 막 우왕좌왕했었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사실 많이 요구됐어서 이런 비극이 생겼는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일 뿐이거든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역할은 굉장히 많이 부여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도나 행정에서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월호에서 제가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나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에게 강한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이야기 처음 하는 건데요. 친구들한테도 안 했는데. 저는 심리학자고 그다음에 제가 원해서 가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여. 근데 그때 2004년 팽목에서 제가 고인들 이렇게 단장해드린 게 한 50여 분 되거든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한동안 저도 샤워를 못했어요. 하긴 했지만 제 몸에 물이 닿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항상 그 물때가 되면 이제 수습해서 저희 캠프로 모시고 오는데 항상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어디 말할 수 없잖아요. 저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심리학자고 그다음에 장례 지도사인데 내가 힘들었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견뎌야 됐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인터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그런 외부의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상황을 견디거나 회복하는 데는 본인의 의지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불행한 일을 우린 다 봤었고 그다음에 보지 않아도 될 장면들까지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영상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에 굉장히 상처나 아픔 같은 게 누구나 있을 텐데 본 일이 없었던 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견디고 좀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거. 선생님, 그럼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트라우마 치료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단체가 모여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거는 하는 게.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보통 가장 좋은 치료자는 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보통 하고, 그런 분들의 그 자조 모임이라고 해요. 서로를 복돋아는 주는 모임. 그러니까 자살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뭐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요즘 보니까 합창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아는 사람들과 있는 모임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자기 상처를 재확인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그 희생되신 분들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만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고 같은 일을 당해도 나는 한 달 뒤에 조금 살만해라고 할 수도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일로 여전히 힘들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비슷한 분들의 자조 모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인 분들은 스스로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최우선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는 분인데 오늘 인터뷰는 너무 무겁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만 다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안 그래도 저한테 인터뷰하자고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걸 찍거나 하는 건요, 좀 유명한 사람이나 궁금한 사람에 대해서 해야지 이렇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 유명한 사람의 안 궁금한 이야기를 도대체 왜 들으려고 하지? 뭐 이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재미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안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까만 옷을 입어야 되는 일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서만 살짝 미친 척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엄청 소심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사회적 지위는 버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사투리 팍팍 쓰면서 이게 유튜브 네, 최 선생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주시는 방송 가능할까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끝으로 오늘 촬영한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죠? 영상을? 최우선 선생님의 팬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인터뷰 하자고 제의 받고 사실 별 고민 없었던 것처럼 보이겠지만 짧게 고민은 했었거든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의 이야기를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굳이 한 이유는 한 10여 년 주부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학생이 되고 또 선생이 되고 지금은 책방 주인이지만 이렇게 5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요즘도 좀 그런데 어떤 이야기, 사회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의 남성들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잉해 있다고 저는 계속 느껴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별거 아닌 사람 이야기라도 이렇게 하면 반면교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저 정도도 떠들 수 있으니까
나도 뭘 해볼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는 정말 멋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본받고 싶고 여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분들도 있고, 근데 남성들만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뭐 윤석열만 자유로우면 됩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서 보셨듯이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을 기억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같이 공감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시민의 역할입니다. 오늘 만나본 최호선 선생님은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되면 몸을 사리지 않고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고 서무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서 충격을 받고 낙담을 하지만 최호선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꼭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으로 최호선 선생님과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팀 사람과 사람 진행자 이미영, 장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 네. 진짜 끝?